제가 하는 강의는 런던입니다. 런던. 30분 동안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다 하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저께는 어디를 했더라? 어제는 암스테르담을 했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로마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길게 강의하지만 그 EBS에서는 30분짜리로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촬영팀이 동원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만나는 저하고는 좀 더 다른 또 저를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예, 참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콘스탄티노플로 가려고 합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걸 벗어도 별로 상관은 없겠죠. 네. 뭐 대부분은 다 2차 접종까지 하셨을 것으로 알고요. 저도 물론 2차 접종 당연히 다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 가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흥미로운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이제 그 남성분들도 계신데 면도를 되게 잘해줍니다. 그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진짜 앞면도 뭐 뒷면도 면도를 정말 깔끔하게 정말 옛날 우리나라 그 이발소에서 보면 이렇게 가죽 격대에다가 칼 갈아가지고 기억하시죠? 그 면도를 합니다. 지금도 아주 시퍼런 칼을 들고서 그 터키 아저씨가 면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터키 아줌마가 아주 면도를 마사지를 해줘 가면서 손도 주물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런 것이 꼭 옛날 우리 이발소에 간 그런 느낌이다 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터키탕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목욕탕의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목욕도 아주 정말 즐길 수 있다. 터키에 가면 그런 거고요. 이스탄불에 가면. 그 다음에 역시 먹을 것이 무지무지하게 풍부하죠. 그리고 음식을 그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 터키에 가면 정말 많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들도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 여행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터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수입 정도면 좀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잘 쓰고 재밌게 구경하고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터키고 그 중심에 이스탄불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오늘 제가 이스탄불을 말씀드릴 때에는 이스탄불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스탄불은 기원전 한 7세기에도 도시였어요. 그때도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지금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름이 세 개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비잔틴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스탄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도시죠. 지난 2700년 동안에 하여튼 굉장한 부와 세력을 과시한 그런 도시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를 설명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비단길이에요. 교역입니다. 이스탄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이다.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스탄불은 그렇게 호화찬란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교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가 성장한 예가 아직은 없죠. 앞으로는 꼭 있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100년 후에 구미가 그렇게 될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를 한 적도 있어요. 경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스탄불까지 갔어요. 갔다 왔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일컬어서 경주 이스탄불 실크로드 원정대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실크로드를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단길이고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먼 길에 왕래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비단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제 비단. 그러니까 돈은 결국 중국의 왕서방이 벌었던 거예요. 그때도 결국.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에서도 많은 상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국과 경주도 연결이 돼 있고, 이 비단길의 사실상 최종 종착역이 이스탄불이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의 상인들이 많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는 2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맨 먼저는 바로 그런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이스탄불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뀐 이야기, 또 콘스탄티노플이 전성기를 어떻게 누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콘스탄티노플은 유럽을 공포에 빠뜨린 바이킹도 뚫지 못한 도시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 가면은 바이킹도 뚫지 못한 그 콘스탄티노플이 드디어 뚫렸다. 누구에게? 터키 사람들에게, 오스만 튀르크에게 뚫렸다. 그것이 이제 1453년이거든요. 그 사건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인가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이스탄불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는 말로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 실제로는 크리스티 누구죠? 아가타의 그 추리 소설의 제목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잖아요. 실제로 런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배도 탔지만 그런 특급 열차가 운행이 됐었거든요. 초호화판. 그 초호화판 특급 열차 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그걸 숨막히게 추적하는 그 작가의 예리한 눈. 뭐 이런 것들이 소설과 영화 속에서도 보이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이스탄불 다 같은 지역인데 이게 묘하게도 보시다시피 이 과거의 비잔티움이죠. 그 과거의 비잔티움을 징검다리 삼아서 한쪽은 아시아가 되고 한쪽은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독일 학자들, 유럽 학자들 중에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스탄불 동쪽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어디였다? 이스탄불이었다. 이스탄불 너머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보면은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이 보면 마지막 유럽 도시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이고 콘스탄티노플이었다. 그런 거죠. 왜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정학적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보스포루스 해협이에요. 그 해협이 지나가는 입구, 맨 말하자면 서남쪽 입구에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협을 뚫고 지나가면은 또 하나의 바다가 나오고 그 바다를 넘어가면은 그 이제 흑해죠.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러시아로 가는 길이죠. 러시아로 가는 길,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따 좀 더 큰 지도를 보시면 답답함이 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원전 660년부터 여기는 교역도시였어요. 기원전 7세기. 공자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기는 교역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초기에는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리스가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지중해의 패자들, 지중해에서 세력이 제일 강한 도시하고 항상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세기가 되면 지중해의
최고 실력자가 로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영토가 되고요. 330년이 되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 중에서 아주 훌륭한 황제가 나오죠. 그 황제가 여기다가 아예 로마의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는 서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로마가 수도고 또 다른 수도 하나는 바로 이 비잔티움을 키운 콘스탄티노플이 된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 자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름 내세우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자기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테네 같은 도시는 아테나이라고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든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러시아에도 가면은 상트 페터스부르크가 있잖아요. 그거는 피터 대제가 그 도시에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을 성피터의 도시 이렇게 부르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54년에 메흐메트 2세가 정복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오스만 튀르크의 황제죠. 술탄이라고 말합니다. 술탄이라고도 하고 칼리프라고도 하는데 교수님 오늘은 뭐 이상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헷갈려요. 하나로 좀 통일해 주세요. 예,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뜻이에요. 칼리프나 술탄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뜻이에요. 재정일치의 이슬람 세계의 재정일치의 수장.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우두머리를 칼리프라고 하기도 하고 술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제라고도 한다. 우린 그냥 황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23년이 되면은 아타튀르크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세계 유인전에 케말 파샤라고 하는 터키의 근대화의 성부자가 나오는데 그이가 바로 이제 이 지역을 근대화하는 데 성공하고 1985년부터는 이 도시 이스탄불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유럽에는 이런 도시들이 가끔 있어요. 로마도 그렇습니다. 암스테르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의 그 몇몇 도시들은 뭐 도시 한 건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 구미도 잘 해가지고 앞으로 100년쯤 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콘스탄티노플, 즉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냥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는 맨 마지막에 가서만 이스탄불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이 정도 도시였어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아주 작은 지역, 여기가 이제 도시였는데 점점 커진 거죠. 그 말은 사업이 점점 잘 돼가지고 도시가 점점 늘어났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늘어났느냐? 수십만이 사는 도시로 늘어났더라. 처음에는 수백 명이 사는 곳에서 수천 명으로 그러다가는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로 늘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도시의 콘스탄티노플의 전성기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째도 지정학적 위치고 둘째도 지정학적 위치예요. 이 지역은 이 건너편, 여기 건너편이 이제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에는 고대로부터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죠. 아주 부유한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서쪽에는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 로마 등등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동과 서 사이에 교역이 필요하니까 교역의 거점으로서 콘스탄티노플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 많았다 이겁니다. 보물이 많았어요. 보물이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물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켜야죠. 보물을 지켜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성들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성을 통해서 성을 둘러싸가지고 막아냈던 겁니다. 그 성이 정말 대단한 성이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타 성벽을 쌓고 하여튼 철통 같은 수비를 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오래전에 지은 멋진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건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기야 소피아라고도 하고 아야 소피아라고도 하는데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 말이고 아야 소피아라는 말은 터키 말이에요. 뜻은 뭐냐면 지혜의 전당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성당이었어요. 본래는 카톨릭 성당이었고 지금은 한 2, 3년 전부터 지금은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인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 성당이 되고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 성당으로 바뀌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정말로 대단한 건물이에요. 이따가 자세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부터도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내부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높이가 내부의 이 높이가 이 건물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 되어 있냐면 50미터예요. 그런데 지붕이 기둥이 없는 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세기에 높이가 50m인 천정까지가 50m인 돔형 건물을 지은 거는 전 세계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름이 이 돔의 지름이 한쪽 끝에서 또 다른 쪽 끝까지가 무려 30m나 된다. 그러면 그 원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름 곱하기? 원주는 어떻게 계산해요? 뭐 옛날에 배운 거 있죠? 뭐 반지름 곱하기 뭐 3.14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야말로 구형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다. 그리고 이 높이가 50m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봐도 한눈에 눈에 딱 띄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아래서 이제 사람은 정말 개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으로 또 여러 그 호화찬란한 모자이크를 통해서 종교적인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걸 저 하기야 소피아를 보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또는 이스탄불을 찾아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조금 더 차근하게 얘기해 보면은 본래 이렇게 많은 여기가 이제 이게 큰 지도죠.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왜 지중해라고 하는지는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죠? 대륙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바다거든요. 거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바다예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바다의 조그마한 틈을 타고 이 해협을 따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흑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흑해를 건너가면은 이게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통할 수 있고 러시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물을 따라 올라가면은 북유럽으로, 동유럽으로 뻗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중해의 끝에 있으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중동 지방이 나오잖아요. 이집트로 갈 수 있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교통의 요지였다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처음 역사를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뭐냐면 다 그리스의 영토예요. 본래 그리스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길게 설명할 틈은 없지만 사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스는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을 뿐 그리스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스라고는 나라가 생긴 것은 19세기예요. 오랫동안 이슬람의 식민지로 살아오다가 드디어 주변 국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슬람이 약화되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1840, 50년경에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에는 아테네면 아테네, 테베면 테베 그렇게 도시의 이름으로 불린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특히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무슨 동맹이죠? 델로스 동맹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로 델로스 동맹에 해당하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여기 파랗게 칠해진 부분들을 다 식민지로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그건 동맹이었지 하나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다. 그건 카르타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 로마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이집트가 그런 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본래 그런 제국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최초의 제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그리스의 동맹국가들이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가들은 그리스라고 하는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척박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밥을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지금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가 그렇게 발전하고 도시가 서양 역사를 이끌어간 이유가 뭔가 그걸 제가 많이 고민했겠죠.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답은 사실은 빤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형인 거예요. 그리스형. 그리스형이 뭔데요? 도시는 그 자체가 생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생산 능력이 별로 없는데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뭘 한다? 상업과 수공업을 해요. 그 상업과 수공업을 해가지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먼 나라에 파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에서 그걸 다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물건이어서 가격이 비싸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천리 수만리를 돌아다니면서 부자들에게 그 물건을 팔고 그걸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의 도시를 키우는 거죠. 그게 이제 유럽식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길로 접어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수출을 하고 우리가 산업국가, 교역국가로서 발돋움한 건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인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려면은 처음 저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고루하면 안 되죠. 탁 트여야 되는 거죠.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죠.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좀 볼 일입니다. 아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뭐 그런 게 서양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것이 만들어진 거는 그리스로부터 그렇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다. 여기 있는 조그마한 점 하나, 이것이 본래 콘스탄티노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 시기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은 교역 도시로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아시아 쪽, 즉 페르시아 쪽이 잘 나갈 때는 페르시아 쪽의 도시가 발전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무역 주 상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스탄불의 동쪽이, 서쪽이 또는 남쪽이 발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합쳐져서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상당한 크기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색깔로 표시된 것이 이게 지금 저기예요.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아까 파란색으로 본 것은 그리스가 팽창했을 때를 본 거고 이것은 페르시아가 커졌을 때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영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는 또 로마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로마의 제국을 표시했잖아요. 여기 좀 푸른색으로 표시된 거는 로마의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페르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한때는 여기까지를 차지했지만 로마가 팽창하면서 뒤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란, 이라크, 이란 핵 문제 이런 게 미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라크에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미국 뜻대로 안 되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전통인 거죠. 이란 사람이나 이라크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다. 이 땅을 다 차지했던 사람들인 거죠. 과거에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 함무라비가 다 누구냐고요. 이 사람들의 조상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 끌고 간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강인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나 이라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강인하고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고서 깔볼지도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러시아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슬람 테러 기억하시죠?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용맹함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상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그 후예인 이슬람 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존중이죠. 존중. 우리가 잘 모르는 문화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알고 보면은 우리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 상대들도 굉장한 전통이 있고 자부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깔보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결국 그런 강과 강 사이에서 강대 강이죠. 강대 강의 구도 속에서 콘스탄티노플은 자기들의 위상을 지키면서 부를 축적하고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지금은 정체를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없겠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교역 루트였던 거잖아요. 그죠? 고대의 실크로드 육로를 표시한 것, 해로를 표시한 것.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었다.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 안티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의 수도가 본래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그죠? 클레오파트라고 코가 뭐 얼마가 낮았더라면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왜 뻔한 걸 백승종 교수는 왜 뻔한 질문을 할까요? 거기에 뭔가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는 혈통으로 보면 100% 그리스 사람이에요. 100%. 아니 이집트의 파라오가 어떻게 그리스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의 조상이 알렉산더 대왕의 참모였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참모를 이끌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어요. 하지만 자기는 최대 강국인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자기 부하에게 양보하고 간 거예요. 그 양보를 받은 부하가 바로 그리스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끼리 결혼하면서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를 만든 거예요. 그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집트의 왕조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티누스의 도시인 것처럼 그 모형이 되는 것이 본래는 알렉산드리아였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은 30대에 죽었잖아요. 그죠? 10대 후반에 왕이 되어가지고 3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 마류에서 전쟁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해를, 시신이죠. 시신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아까 말한 그 클레오파트라의 조상이 그 자기 왕의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통으로는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는 사람이 정통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죽어서까지 부하들이 시신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그런데요. 아무튼 그 얘기도 하면은 한이 없지만 아주 짧게 끊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 즉 교역을 중시하던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동서무역에서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프리카의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동양과 서양의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보시는 비단이에요. 자, 이거 비단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꼭 무슨 단청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비단입니다. 이게 수제 비단이거든요. 중국 고대의 비단의 한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날의 비단보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의 비단이 훨씬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훨씬 더 고급했어요. 지금 기계로는 그때의 그 화려했던 비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계로는 도저히 못 만듭니다. 그런 비단들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꽉 넘어진 거죠. 그래서 유럽의 특히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최고 귀족들은 반드시 중국제 비단을 사서 몸에 감았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돈이 로마에서 해마다 중국으로 넘어간 돈이 현재의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백억 원에 해당이 돼요. 해마다 수백억 원의 비단값이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비단을 만드는 기술을 남에게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해서 그 기술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유럽으로 넘어오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뒤의 일이었다.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교역 자체는 기원전부터 시작됐지만 비단을 만드는 법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상당히 품질 좋은 비단을 유럽 사람이 만들게 된 거는 그보다 한 1000년 후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 스파이의 공격을 중국은 잘 차단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비단. 왜냐하면 많은 이익을 안겨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단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이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은 대개 세 개의 루트를 함께 얘기하죠. 하나는 맨 위에 있는 루트. 이거는 우리가 초원길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아주 평평하고 높은 산이 없어요. 높은 산이 없어서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서 거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원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비단길이죠. 말하자면 중국의 장안을 거쳐서 투낭을 거쳐서 사마르칸트를 거쳐서 안티오크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길. 이거는 사막길이라고 해요. 이건 좀 짧은 길이긴 한데 중앙아시아의 모래밭을 건너가야 돼요. 그 모래밭을 건너가려면 동물이 필요해요. 어떤 동물이 필요해요? 낙타가 필요하죠. 그 낙타는 누가 탄 거예요? 중앙아시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들의 선조들, 페르시아 사람들의 후예들,
그 사람들이 결국 낙타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닷길이 또 있는 거예요. 바닷길은 중국의 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아라비아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다시 서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오랫동안 애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로 진출할 때는 이렇게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 길을 이용했던 거예요. 다시 이 길을. 그러니까 결국 항로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주 편리한 가장 좋은 길을 항로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연결이 안 된 도시가 없다. 안 된 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간선도로만 가지고 보면은 위에 두 줄, 아래 한 줄, 이렇게 세 줄로 정리가 되지만 실제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중요한 모든 물건들이 다 비단길에 흡수되고 있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경주도 연결이 되고 평양도 연결이 되고 공주나 부여도 연결이 되고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도 당연히 비단길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세계도 세계화가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화가 되어 있었다. 문물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에서 뭐가 나와요? 경주에서 보면은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만든 포도주 잔이 나오죠. 왕릉에서 나왔잖아요. 또 괴름과 같은 그 신라의 왕릉을 지키는 석상들 중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이는 무사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라의 토우를 보면 그 토우 안에서도 보면 그런 아랍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뭐 그때 사람들이 자기 마을 말고 뭘 알았겠어. 그때 구미 사람은 구미밖에 몰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었다. 더군다나 이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로마라고 하는 존재죠. 로마. 이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돼서 재편성된 로마예요. 이때는 로마 중심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6세기니까. 일단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이 세력을 최대한 확장한 것이 6세기인데 그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하기야 소피아 같은 그런 위대한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영토가 넓었어요.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전성기는 사실은 이런 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왔다. 이 혼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족의 대이동이죠. 이 민족의 대이동은 왜 생겼어요? 이거는 기후변동과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혼란 끝에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세력을 두고 있었던 동로마가 팽창을 하는 거죠. 전성기를 다시 되찾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로마법 하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을 로마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전통적인 로마의 법을 다 묶어서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입양에 관한 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입양에 관한 법도 있어요. 입양에 관한 법은 어떻게 하냐면 양자를 두는 거예요. 양자를 두려면은 자세하게는 이야기할 겨를이 없지만 양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50살 이상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50살에 아이 낳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50살이면 오늘날에 80살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양자가 되는 사람의 나이도 그 유스티니아누스 법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냐면 3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입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양의 목적이 가문을 계승하는 데 있는데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그 어린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일이라도 바로 가문을 계승하려면 성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사후양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찔러가지고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다. 살아있을 때 분명히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집안의 아이들로 성인이 된 아이로 대를 잇게 했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혈통에 대한 의식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의 족보를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시저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의 피가 통하지 않은 사람은 황제가 못 돼요. 그렇게 아주 뭐 자세한 건 설명할 겨를이 없지만 그랬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피를 많이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로마 제국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잔티움이라고도 한다.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을 본래는 비잔티움 또는 비잔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이고 왜 이렇게 알아야 될 단어가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교역 루트가 다시 한번 보이죠. 이게 어마어마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야 될 건 있어요. 아, 교수님, 저 교역 루트에 도대체 어떤 물건이 왔다 갔나요? 비단은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밀이 거래됐을까요? 바나나가 거래됐을까요? 구리가 거래됐을까요? 온갖 물건이 다 거래됐을까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뭐냐면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만 거래됐다. 왜? 이익을 수십 배, 수백 배 내려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야 되니까. 그런데 밀가루나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건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아무리 영주 사과가 좋아도 영주 사과를 절로 가져가지는 않는다. 왜? 그거는 운반비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고대부터 교역이 되게 발달했지만 고대부터 무척 발달한 교역이란 항상 사치품이라는 거죠. 항상 위세품이라는 거죠. 항상 보통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지배층을 위한 물건들인 거죠. 그리고 그 지배층은 결국 생산자들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건 조선의 양반은 아닌 거죠. 조선의 양반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서양의 귀족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런 물건을 샀던 겁니다. 저는 조선의 양반이 비하한 게 아니고 조선의 양반은 착취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서양의 귀족들은 마음껏 착취를 했기 때문에 부자였던 거죠. 어때? 이렇게 하면 좀 속이 편해지시나요? 그러니까 그 귀한 물건을 콘스탄티노플에 잔뜩 쌓아놓고 팔려니 이게 성벽이 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컷 갖다 놨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니까 보세요. 유럽의 운명이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에 달려 있었다. 1000년 동안 달려 있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에 이 부유하고 견고한 동쪽에 수도를 하나를 더 정하면서 이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워싱턴에도 있어요. 미국 워싱턴에도. 이거를 오블리스크라고 해요. 오블리스크. 오블리스크인데 이집트에서 배에다 싣고 와버리는 거예요. 뭐 허락받을 거 없이 싣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네 도시 한복판에 딱 세워요. 파리에도 가면 오블리스크가 있고요. 영국에 가도 런던에 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문화재 약탈범들이에요.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삼아요? 이집트를 약탈 대상으로 삼았죠. 왜 이집트를 그랬어요? 이집트가
사실은 농업 여건이 가장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유럽의 창고라고 불러요. 유럽의 식량 창고. 유럽의 식량 창고를 이놈이 털어가고 저놈이 털어가고 다 털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벨리스크도 가져오고요. 장사꾼들이 아주 돈을 벌고 수공업자들이 많아지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처음에 인구가 2만 명 정도 됐어요. 그것도 당시로서는 굉장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쭉 해가지고 20만 명 정도로 늘어나요. 나중에는 뭐 100만까지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6세기쯤 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 규모의 20배였다. 그러니까 런던이나 파리는 삼국 통일이 되었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이 되었을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는 인구가 10,000명이 될까 말까 했어요. 우리 경주도 인구가 한때는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모든 자원을 경주가 다 독점한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처음에는 종교도 기독교 로만 캐톨릭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되고 언어도 라틴어를 쓰지 않고 이탈리아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잔티움에서는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책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문학, 역사, 모든 지적인 보물들을 다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잖아요. 그 성벽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27피트인데 집중 사격을 받아도 거뜬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자를 파놔가지고 성벽 하나를 넘어서도 물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다음 공격이 쉽지 않았어요. 그 2차 방어선을 가면은 그 2차 방어선 위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화염 방사기까지를 갖추고 있었다. 그건 화염 방사기는 과장이고 뭐냐면 질그릇 안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에 불을 붙여서 여기다가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점토 항아리에다가 그리스제 화약을 채워서 투석기에다가 이렇게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공이 굉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 물건들을 콘스탄티노플에 잘 보관하면서 팔 수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두 개의 물건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비단이고 또 하나는 뭐였냐. 그 또 하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화려하죠? 이게 바로 향신료입니다. 이게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져간 향신료예요. 근데 이 향신료라고 하는 것이 비단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았어요. 비단은 아주 특수층이 사용했지만 향신료는 그보다 층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이 향신료를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5세기,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부터 향신료를 얼마나 수입했냐면 1,000톤을 수입했어요. 1,000톤. 1,000톤이면 말이 그렇지 하루에 몇 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약 3톤이 날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3톤의 향신료가 날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 안으로 들어온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게 이제 육로와 해로를 거쳐서 운송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수집된 향신료가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이 향신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거거든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후추입니다, 후추. 후추를 뭐라고 불렀냐면 블랙 실버라고 했어요. 블랙 실버. 검은 은. 왜냐하면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니까 블랙이고 가격이 실제로 실버였다. 그러니까 후추 무게가 같은 무게의 은과 맞바꿀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여러분들 후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 그 밖에도 이제 다른 향신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게 이제 도시의 아주 한 중심인데 정리가 잘 됐는데 여기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게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로마에서 본 경기장이에요. 전차 경기장.
이 전차 경기장이 큰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차 경기장이 있고 그 앞쪽에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고 여기 있잖아요. 보이죠? 여기 성당이 있고 여기 전차 경기장이 있고 여러 공원이 있고 성벽들이 여러 개가 지금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몰랐을 얘기예요. 이건 학자들 중에도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 전차 경기장이 알고 보니까 전차 경기장만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럼 뭐였냐면 그게 물통이에요. 물통. 그 지하에다가 수천만 톤의 물을 가둬놓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경기장 밑에다가 물은 왜 가둡니까? 왜 가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보물이 잔뜩 있으니까 침략자들이 여기를 봉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봉쇄하면 도관에 갇힌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이나 두 달을 숨통을 딱 쥐고 있으면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수천만 톤의 물을 가둬놓고 있어요. 6개월도 거뜬히 버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위 작전으로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어떤 성은 포위해가지고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보급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은 석 달이나 넉 달이 지나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은 그게 안 된다. 왜?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식량 자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성벽을 쌓아놓고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놀라요. 그 성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성벽 있잖아요. 서울에도 가면 성벽이 있고 뭐 남한산성도 있고 북한산성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성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성벽의 그 한 절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성벽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무기를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일단 무기를 저장해 놓고 있고 식량도 저장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의 요소요소에는 군대를 배치해 있는데 그 군대의 규모가 400명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요새 하나하나를 성벽에 쫙 둘러가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400명 정도의 정예 군인들이 거기서 아주 먹고 살면서 버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성벽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성벽은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보물들을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 있는 모자이크거든요. 이 지역에서의 예술품은 특별한 것이 모자이크예요. 그림을 바로 그리는 건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걸 여러 가지 말하자면 금과 은과 그리고 천연 광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모자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나를 보니까 그게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대 도시에서도 보면은 대개 가령 사자를 만드는데 사자를 그냥 그리지 않고 그거를 코발트 빛이 나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모자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또 국화 모양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국화들도 다 그린 것이 아니라 그런 색깔이 있는 광물질 재료들이죠. 그걸 갖다가 국화 모양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광범위한 이 아시아와 뭡니까 유럽 세계의 변경 지방에서는 모자이크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것이 제일 발달한 것은 당연히 콘스탄티노플이었다. 이게 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여기 금빛으로 보이는 건 진짜 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간 돈이 많아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신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슬람 세계가 되면서 이걸 뜯어내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위에다가 회치를 해.
회치를 하고 다시 금이고 은이고 구리고 이런 걸 코발트고 이런 걸 발라서 이슬람의 또 성화를 그 위에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했더라고요. 얇게 바른 다음에. 아무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뜯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그 밑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면 이제 이런 화상들이 이런 거는 이제 서양 말로는 이코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성화들이 아주 휴황하게 장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6세기에는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11세기가 되면은 이제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죠. 여기를 아나톨리아와 그리스 반도 정도로 국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 점점 줄어들게 되는 데에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었냐면은 오스만 튀르크의 성장이 뒤에 작용하고 있었다. 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바이킹의 남하죠. 그러니까 바이킹이 오늘날의 스웨덴과 또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람들이 바이킹이거든요. 그 사람들만이 바이킹입니다. 그 사람들은 체격이 크잖아요. 그 바이킹들이 결국은 유럽의 각지를 쳐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약탈을 한 다음에는 교역으로 바뀝니다. 바이킹도 교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이 그렇게 약탈을 많이 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지만 바이킹의 전사들은 부족한 것을 이제 밖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사람들이 다 바이킹은 아니고요. 바이킹은 그들 가운데 소수의 전사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전부 다 그런 싸운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농민이었고 또 일부는 수공업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극히 일부가 전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 유럽 국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방이 뻥뻥 뚫리는데 그러나 이 콘스탄티노플은 뚫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킹 사람들이 여러 차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데 이 바이킹의 또 업적이 있는 거예요. 바이킹이 물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기여를 했어요. 어떤 기여를 했냐면 이 선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수로죠. 수로를 개척한 거예요. 바이킹들이. 사방에 도둑질을 하고 다니다 보니 물길이 만들어져요. 바닷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상인들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콘스탄티노플에게는 또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00톤씩이나 확보한 그죠? 후추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단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 전역이 바이킹의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의 상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됐더라. 그런데 결국은 로마 교황이 주도한 우르반 2세가 주도한 이른바 십자군 운동이 있잖아요. 200년 동안에 걸쳐서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작전이 시행되는데 그중에 네 번째 작전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예 이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사건도 벌어졌어요. 그만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의 많은 제후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저 돈을 좀 어떻게 좀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정말 많이들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마음껏 약탈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온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이 되면은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말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또 하나의 유럽사의 비밀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오스만 튀르크는 터키 사람입니다. 튀르크가 터키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터키는 터키 사람들이 살았겠네요? 아이, 교수님, 그거 무슨 상식적인 질문을. 터키 사람이 사니까 터키라고 하죠. 한국 사람이 사니까 한국이라고 하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은 터키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살던 사람들이냐면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돌궐이죠, 돌궐. 당나라 때 문제가 됐던 돌궐족. 돌궐족 중에 서돌궐족의 일파예요. 서돌궐족의 일파가 실크로드 선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실크로드 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슬람 상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면서 종교가 이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들 종교의 뿌리를 찾아서 이슬람 지역으로 슬그머니 이사를 간 거예요. 참 웃기죠.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지금부터 1000년도 더 된 까마득한 옛날인데 종교를 이유로 터키 사람이 아니고 돌궐 사람이죠. 그러니까 투르크란 말이 돌궐입니다. 돌궐 사람의 한 파가 어디까지 갔나? 그리스 옆에까지 이주를 해갔다. 그리고 그 이주민들을 쫓아낸 거죠. 갈 사람 나가라 쫓아내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때려 죽이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결혼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래 터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야톨리아 지방이에요. 아야톨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상으로 보면 그리스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돌궐족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그 터키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 유럽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터키의 참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몽골족의 후예답게 잘하는 게 있다. 뭘 잘한다?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해. 그래서 터키의 풍습 중에는 우리나라의 씨름과 비슷한 게 있어요.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그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잘 통해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하여튼 잘 통해. 음식도 잘 통하고, 그리고 말도 단어는 다르지만 어순이나 말을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말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유럽 안에서는 적응을 잘 못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스만 튀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슬람의 역사에서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건 또 터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터키도 우리가 생각할 땐 뭐 터키 그 정도야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터키가 그런 터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터키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시시콜콜 다 간섭하고 거기서는 그래도 상당한 패자입니다. 나토, 유럽 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의 푸틴을 마음대로 만나고 여차하면 그쪽으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얼음장을 놓는 나라가 터키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다 뿌리가 있으면 그렇다. 그러니까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천년이 가도 진리예요. 무슨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밀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바다에 이른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중요하다. 우리 구미는 과거에 선산이었고 선산은 조선 인물의 절반은 경상도에서 나오고
경상도 인물의 절반은 선산에서 나온다고 한 바로 그 선산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 인재의 4분의 1이 이 좁은 선산에서 구미에서 나온다 한 것이 조상들이 늘 하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통을 잘 이어서 인물을 많이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터키 사람들처럼요. 참고로 얘기하면 터키를 진짜 우습게 보지 말 것이요. 시계에 보면은 우리가 시계에 보면 분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시계에 분침을 표시한 사람은 터키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시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터키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터키도 알고 보면 대단하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터키 사람들인데 어디를 가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침략에 성공해요. 1453년에.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책도 있어요. 1453 콘스탄티노플 최후의 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작전도예요. 이 작전도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작전도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순신 장군처럼 쇠줄을 쳐가지고 금강만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콘스탄티노플 사람이 막으니까 터키 사람들이 그래 이순신 같은 전략을 세워요. 기가 막힌. 그 전략이 뭔지 알면 기가 막혀요. 아시나요? 이 화살표 친 지역으로 있잖아요. 배를 육지로 밀고 가버려요. 배를.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해군을 전멸시키고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누가 상상했겠어요? 바다에 입술을 치면 배는 더 이상 못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기름칠을 해가지고 배를 이로 밀고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오스만 튀르크의 정말 무지무지한 전략이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런 공성전은 기본이고요. 뭐 아무튼 전설이 또 있어요. 그 전설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대포알. 대포알인데 당신은 쇠가 아니고 돌입니다. 돌에 지름이 약 70cm 정도 되는 돌이에요. 지름이 70cm면 굉장히 크죠. 한아름이에요. 한아름이 되는 그런 대포알을 쏘을 대포가 약 70개나 있었다. 그걸 가지고 성에다 대고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를. 그 이제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이 침략을 할 때 53일이 걸리거든요. 53일 만에 무너뜨리는데 53일 동안에 하여튼 하루에 100발씩 때렸대요. 하루에 100발씩 빵빵 때렸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대한 콘스탄티노플의 성이 쪼개졌대요.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 영화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냥 이건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 사실은 그 대포만으로 이긴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 오스만 튀르크는 이미 100년 동안 공을 들였다. 10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놔요. 그렇게 완전히 도간의 쥐로 만들어 놓고 때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빼앗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이미 전성기가 지나갔고 인구도 10만 정도로 줄어들었고 주변 지역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이 가지고 있었던, 즉 동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토는 이미 오스만 튀르크가 야금야금 다 잡수신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망하기 직전에는 이미 외교상으로는 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기는데 뭐 어마어마하죠. 뭐 자세히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하면 전쟁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한참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별로 전쟁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넘어가요, 막. 근데 거기에 이제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이 괴물 대포였다. 헝가리의 기술자인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청동 대포였고,
실물은 이런 거예요. 길이가 한 6m 정도 되는 대포였어요. 이 대포에다가 아까 그 큰 대포알을 넣고서 쏘았고 또 소총도 100자루 이상을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대포와 총에 의해서 무너져요. 콘스탄티노플이.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천혜의 요소를 대포 5만 발, 5천 발이 아니고 5만 발로 뚫었다. 그러니까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아니라 5만 발로 때려서 안 무너지는 성벽은 없다. 이제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불도 지르고 이런 요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목표도 사실은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목표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이룹니까? 특별한 방법을 쓰면. 그 특별한 방법은 뭡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면 어떠한 강적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운명적으로 져야 하는 상대는 없다. 우리가 중국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미국하고 싸운다 하도 이길 수 있다. 어떨 때? 메흐메트 2세처럼 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순신처럼 한다면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이제 함락을 시켜놓고 나서 막 많은 게 변하죠. 이제 성당은 다 당연히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고요. 그때 그 약탈의 침상, 그 이슬람에는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사흘 동안 병사들에게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마음껏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겨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거는 면제. 마음대로 해라. 그냥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보너스 줄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보너스를 챙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 동안을 약탈을 하고 나서 이제 메흐메트 2세가 성문을 열고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한 1000마디가 뭐였냐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심하게 약탈을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수녀님들도 다 성폭행을 당하고 모든 하여튼 건드리지 않은 물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군인들이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독한 메흐메트 2세조차도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메흐메트 2세는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느냐는 듯 모든 것을 싹 정리하고 자기식으로 재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 또 다른 전성기가 왔던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니까 그때까지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던 많은 학자들, 거기에 보관되고 있던 많은 귀중한 서류와 책자들, 지식, 예술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탈리아로 가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제일 가깝죠. 거기서 가기에는 지도를 보세요. 콘스탄티노플이고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제일 많이 드나들던 것은 이탈리아의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로 레퓨지, 이민, 난민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난민은 저급한 노동력이 아니라 최고급 인력들이 이탈리아로 다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역사가 바뀝니다. 그 고급한 인력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고급한 지식, 고급한 문화를 전달하니까 그게 바로 이게 된 거예요. 르네상스가 된 거예요.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 늦어졌으면 유럽의 역사적 발전은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질 적에 전통적인 전술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대포와 총에 의해서 이제는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성벽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세의 귀족들, 중세의 지배자들은 성에 웅크리고 살았는데 성을 버리기 시작해요. 왜? 대포 앞에는 이건 소용이 없어. 그리고 기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창과 칼밖에 없어. 그런데 창과 칼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해? 대포와 총이 필요해.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라 이거죠. 나는 대포가 필요해. 나는 총을 쏘는 애들이 필요해. 나는 너희가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의 중세의 귀족 계급이었던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돼요. 성벽이 무너지게 돼요. 도시가 성벽 없는 도시로 바뀌기 시작해요. 성벽이 있어도 형식적인 성벽의 도시가 돼요. 이러면서 이제 유럽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즉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은 좀 강조해서 말하면 중세의 몰락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은 중세의 몰락이었다. 그러니까 근세의 시작이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왔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왔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난민이 고전 지식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변화라는 것은, 역사의 큰 변화라는 것은 정말 우연일까? 필연일까? 혹시 비극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일본도 만약에 임진왜란 때 경상도 지방을 약탈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서적들을 가져갔으니까, 여기서 많은 기술자들을 붙들어 갔으니까 에도 시대의 일본이 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임진왜란이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일본의 미래, 그 시점에서 일본의 미래, 조선의 미래는 아주 달랐을 거다.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꼭 한반도를 침략해야만 했는가? 꼭 그러라는 법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 콘스탄티노플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합니다만, 진짜 굉장히 잘하죠.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도 잘하고요. 참 잘하는데요. 그런데 좀 과장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터키의 수도가 아니에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요. 콘스탄티노플은 터키의 중요한 도시일 뿐이지 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공식 인구는 적은 것처럼 1600만 명이에요. 실제 인구는 2000만 명이 넘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인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를 하고 싶으면은 서울로 가시지 말고 제가 권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네.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가시라. 100% 월세 다 나온다. 분명히 돈 번다. 투자하시라. 투기하셔도 좋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기 규제 없어요. 이스탄불 시장이 집값이 올라갔다고 사과하지 않아요. 터키 대통령이 이스탄불 집값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이 올라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난 그걸 왜 사과하는지 솔직히 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그걸 이해를 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이해 못하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맨하탄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런던의 시티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파리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베를린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장이 사과하지도 않고 누구도 사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과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서울 가서 사실랍니까? 그럴 뜻도 없으면서도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적 특수성인 거예요. 뭐 왜 그런가? 그건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스탄불 얘기죠. 이스탄불 보면
옛날부터 집값은 셌고 옛날부터 투기를 했고 옛날부터 개발을 하고 지금도 난개발이고 앞으로도 난개발이겠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왜?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말은 거꾸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문화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알라를 섬기죠. 그런데 원래 이 터키가 약속을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85년에 이스탄불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 때 약속을 뭐라고 했냐면 터키가 국가적으로 유네스코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야소피아는 성당으로 복원을 하겠다. 복원을 해서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에도안이라고 하는 터키의 대통령이 2020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그런 거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다시 모슬렘으로 써. 그래서 지금 모슬렘 사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유네스코는 어떻게 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유네스코가 그렇게 무력한 기관도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강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터키 사람들이 오스만 튀르크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게 쉽게 안 통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도 함부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중동 난민들을 막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터키거든요. 그 터키에 유럽연합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그 돈을 주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예요. 제발 중동 난민들을 너희가 좀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봐라. 유럽으로 보내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에도안은 항상 겁을 주죠. 유럽연합에. 말 안 들면은 나도 모른다. 얘들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야소피아에 있는 이슬람의 모자이크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상하죠. 아름답죠. 이게 모자이크라고요. 그러니까 광물질 암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만들거든요.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은 보시는 것처럼 런던에서부터 이게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키르 시대가 끝났어도 오스만 튀르크의 시대가 끝났어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관광의 도시이고 여전히 교역의 도시인 거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과거란 말은 20,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좀 덜해졌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 유럽연합 내부의 질서가 강해지고 또 세계화가 강하게 추진되면서 유럽 사람들도 이제 유럽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시아를 보기 위해서 이스탄불에 갈 필요는 없다. 아시아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갈 수도 있고 도쿄에 갈 수도 있고 베이징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돼서 좀 분산되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곳이고 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가 운영될 때 그 기차의 1등석은 이런 거였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차 타고 한번 여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안에서 그러면 메뉴는 뭐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케밥은 아마 내려서 그건 스트리트 푸드고요. 요 안에서 먹을 잡수실 음식은 뭐 유럽 각국의 아주 진귀한 요리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멋진 기차를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대로 이렇게 지금 알프스를 지나가고 있는 그 오리엔트 특급의 모습이거든요. 말 그대로 한 장의 그림인 거죠.
이건 뭐 바쁜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놀러 가는 사람이 타는 그런 기차였던 거고요. 그 안에서의 이제 특급 살인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작가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화로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터키는 누구하고 제일 사이가 나쁘냐면 지금도 그리스하고 제일 사이가 나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키보다는 그리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없었다. 이거 다 터키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중반에야 자력으로 풀려나지도 못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났던 것이 그리스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가보면 그리스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의 관계는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독도를 놓고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네 거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한국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리스와 터키도 그 사이에 있는 섬들을 두고서 네 거니 내 거니 티격태격을 아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이미야 섬을 둘러싸고서 싸우는데 에게해의 독도라고 그랬잖아요. 에게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앞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서 많이 싸운다. 그런데 보면 그리스 음식이나 터키 음식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음식이라면 케밥이잖아요. 케밥이에요. 케밥을 그리스 사람들은 기로스라고 해요. 기로스라고 불러요. 기로스. 그러니까 기로스를 터키 사람들은 케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같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이제 케밥인데 케밥 중에서 이게 이제 진짜 케밥이잖아요. 케밥을 뇌너 케밥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그 뇌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통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통형의 케밥이다. 실제로 이렇게 원통형이 돌아가면서 서서히 구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먹겠어요? 쇠고기를 먹죠. 쇠고기를 먹고 닭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죠.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궁금하시죠? 못한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보기에는 민주주의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유럽인의 가치를 터키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는 아직도 독재국가고 터키는 아직도 여러 점에서 보면은 비유럽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문화적 차이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터키는 이슬람이고 나머지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없지 않은데 아마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럽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밖에서 보면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연합이 해체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앙겔라 메르켈이라고는 대단히 유능한 독일의 정치가가 지난 10년 넘게 16년 동안 운전을 잘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제 새로 수상으로 뽑힌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은 브렉시트와 같은 일이 두어 차례 더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런 후보자들이 이미 있어요. 빠져나갈 후보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로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국제적으로 혼란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 같은 교역국가한테는 많은 타격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통화체제가 너무 복잡하면은 복잡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유럽연합이 잘 유지되길 바라지만 사실 위험성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도 박사님께서 움직이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인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베니스로 갑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아시죠? 그래서 베니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베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친구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셔서 베니스 얘기를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